서울 외곽의 오래된 재래시장에는 비가 내릴 때마다 특유의 냄새가 감돌았다. 젖은 천막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뜨거운 국밥 김이 섞여 이곳만의 시간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자연스레 배보다 마음이 먼저 풀어졌다. 시장의 가장 끝자락, 골목이 살짝 꺾이는 지점에 작은 국밥집 하나가 있었다. 미자국밥이라는 낡은 간판. 페인트는 벗겨졌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이 집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손님들이 일부러 우산을 쓰고라도 찾아오는 집이었다. 그 국밥집에서 서연은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카운터 옆, 주방과 홀 사이. 28배 그녀는 국밥집의 딸이었고 이 가게는 그녀가 살아온 전부였다. 아버지의 기억은 없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정미자와 둘이 살았다. 엄마는 늘 웃으며 국밥을 끓였고 서연은 그런 엄마의 등을 보며 자랐다. 서연아, 손님 들어오신다. 네, 엄마.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렸고 손님들은 축 처진 어깨로 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러던 중 문이 한 번 더 열렸다. 기익. 조금 다른 소리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서연은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가 그 사람을 보고 눈길을 멈췄다. 검은 코트, 오래 신은 듯한 구두,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곧게 선 자세. 나이는 70쯤 되어 보였지만 그 노인의 눈빛에는 평범한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흐릿함이 없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온 사람의 깊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국밥 하나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억지로 힘을 준 게 아니라 세월이 쌓아 올린 울림 같은 소리였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국밥을 끓이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어온 그 노인의 모습이 맴돌았다. 낯선데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 마치 오래전에 봤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기묘한 기분이었다. 국밥이 완성되고 서연은 쟁반에 그릇을 올려들고 나왔다. 주문하신 국밥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서연이 국밥을 내려놓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때였다. 노인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은빛 반지 하나. 서연의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반지는 너무도 익숙했다. 반지의 두께, 은빛의 색감, 테두리에 새겨진 작은 문양, 그리고 한쪽에 아주 미세하게 나 있는 흠집까지. 말도 안 돼.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반지는 매일 밤 엄마가 작은 상자에서 꺼내어 바라보던 바로 그 반지였기 때문이다. 서연은 국밥을 내려놓은 뒤에도 쉽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했다. 시선이 자꾸만 노인의 손가락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반지는 은빛으로 반짝였고 오래 사용한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것은 새 반지가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 버텨온 물건처럼 보였다. 어떻게 저 반지를? 서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혹시 비슷한 디자인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그 반지는 너무나도 똑같았다. 반지 안쪽에 있는 작은 글씨까지 떠올랐다. 2M. 엄마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미련한 사람이야 그렇게 떠나버리다니. 어릴 때 서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엄마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만 궁금했다.
노인은 국밥을 천천히 먹고 있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뜨는 동작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이 담긴 음식을 대하는 사람처럼. 맛있습니까? 서연이 물었다. 네, 참 따뜻하군요. 노인의 눈에 아주 잠깐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쳤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다. 묻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적이 신뢰가 안 된다면.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 반지 혹시 어디서 구하셨어요? 노인의 손이 숟가락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반지로 향했다. 이 반지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듯 입을 다물었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에게 준 것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분 이름이.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미자. 그 순간 서연의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국밥집의 소음도 사람들의 대화도 빗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그게 제 엄마 이름이에요. 노인의 눈이 크게 열렸다. 뭐라고요? 정미자 제 엄마예요. 이 국밥집 주인이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럴 리가 미자는. 그는 말끝을 흐렸다. 40년 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목이 꽉 막혔다. 엄마는 평생 어떤 남자를 기다렸어요. 그 반지를 보면서요.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빛이 흔들리고 세월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럼 당신이. 서연이에요. 정미자의 딸. 노인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짤그랑. 국밥집 안에 작은 소리가 울렸다. 국밥집 안은 갑자기 아주 조용해진 것 같았다. 서연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노인은 떨어진 숟가락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미자의 딸이라고 했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엄마 이름이 정미자예요. 이 국밥집 이름도 그래서 미자국밥이고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수십 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처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럴 리가 미자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그럼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안에요. 주방에서 국밥 끓이고 계세요. 서연의 말에 노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미자가 살아 있었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럼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네. 제 엄마예요. 노인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한도연입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도연.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 이름은 뉴스와 신문에서 수도 없이 본 이름이었다. 재계 서열 상위권에 있는 거대한 그룹의 수장.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그 화려한 이름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는 미자를 찾기 위해 평생을 보냈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깊이 잠겨 있었다. 미자를 마지막으로 본 건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밥집에서 일하던 소녀였고 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지요. 서연은 숨을 죽였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의 눈에 오래된 눈물이 고였다. 나는 미자에게 이 반지를 주며 약속했지요. 이 반지를 끼고 나를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나는 집안의 반대 때문에 해외로 보내졌고
몇 년 후 돌아왔을 때 미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밥집도 그녀의 흔적도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나를 버리고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평생 어떤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 반지를 붙잡고요. 한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렇다면 미자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당신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국밥집 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 속에서 40년 동안 엇갈려온 두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펼치는 사람처럼 그의 눈동자에는 먼 과거가 떠올라 있었다. 미자를 처음 만난 건 지금 이 국밥집과 아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국밥집 안에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1970년대였지요. 나는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에 다니던 가난한 학생이었고 미자는 작은 국밥집에서 일하던 소녀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갈 곳도 없던 나는 그 국밥집으로 들어갔고 미자가 국밥을 내어주었지요. 그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미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국밥이 사람 살린다고요. 그 한마디에 도연은 마음이 움직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그 국밥집에 갔습니다. 국밥 때문이 아니라 미자 때문이었지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엄마의 젊은 시절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미자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손님에게도 국을 더 퍼주고 추운 사람에게는 김치 한 접시를 더 내주던 그런 여자였지요. 도연의 눈이 촉촉해졌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서로만 믿고 말이지요. 그는 반지를 쓰다듬었다. 내가 처음 큰 돈을 모았을 때 이 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미자에게 끼워주며 말했지요. 이 반지를 끼고 나를 기다려줘. 내가 성공해서 꼭 너를 데리러 올게. 미자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조용히 조여왔다. 내 집안이 미자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가난한 국밥집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수 없다고 했지요. 나는 그때 아무 힘도 없는 학생이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강제로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미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한도연의 얼굴은 어느새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반지를 쥔 손을 천천히 쥐었다 풀며 말을 이었다. 내가 해외로 떠난 뒤 미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엄마의 눈빛 속에 늘 자리하던 외로움과 상처가 지금 이 이야기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내 집안에 알려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 사람들은 미자를 불러냈지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돈을 줄 테니 사라져라. 서연의 손이 꽉 쥐어졌다. 미자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미자가 일하던 국밥집 주인을 협박해 그녀를 쫓아냈고 집주인에게도 압박을 넣어 살 곳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막았다. 엄마가 그런 일을.
그녀는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혼자서 버텨야 했지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자를 그리워하며 언젠가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이 묻어 있었다. 미자는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낳았지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한 번도 아빠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을 뿐이었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버리고 떠난 줄만 알았습니다. 국밥집 안에는 오래된 슬픔이 조용히 흘렀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엄마가 평생 품고 살아온 비밀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저기 잠깐만요. 서연은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곳에서 엄마 정미자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다. 아무 일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의 그릇을 챙기고 있었다. 엄마를 불러올게요.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서연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잠깐만 나와봐. 왜? 지금 바쁜데. 중요한 분이야. 정미자는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조용히 불을 줄이고 나왔다. 홀에 들어서자 그녀의 눈이 노인에게 향했다. 그리고 멈췄다. 정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도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거의 바람 같았다. 한도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미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짧은 침묵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정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당신이었구나. 미자 나는. 그의 말은 눈물에 묻혀버렸다.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반지를 보았다. 그 반지. 내가 아직 가지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걸 한 번도 벗은 적 없어. 두 사람의 반지가 서로를 향해 반짝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엄마의 눈물이 그 반지의 의미가 모든 것이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정미자는 한도연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젊은 시절 매일같이 떠올리던 그 사람이 맞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했다. 난 당신이 날 버린 줄 알았어. 정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미자. 난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돌아와서 널 찾았어. 하지만 내가 사라져 있었어. 정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 집안 사람들이 나를 쫓아냈어. 아이까지 생겼다는 걸 알자.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를 안고 갈 곳이 없었어.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한 번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었어요. 그저 돌아오길 기다렸을 뿐이에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연아.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 앞에 섰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시간까지 모두 미안하다. 서연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자는 국밥집 구석에 앉아 한도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이 평생 그리워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했다. 난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이 국밥집 이름도 미자국밥으로 한 거야. 혹시라도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봐.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미자 나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난 너무 어렸어.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너만 믿었어. 정미자는 천천히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저도 아버지가 있었다는 게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 집도 회사도 내 이름도.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이 국밥집이 좋아요. 정미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우리가 버텨온 곳이야. 도연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럼 나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소. 그날 이후 한성그룹 회장은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았다. 그는 매일 이 국밥집에 와서 딸과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과 같은 국밥을 먹었다. 비 오는 어느 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네요. 서연이 말했다. 도연은 반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40년 늦었지만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정미자는 국밥집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한번 바라보았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그 초침이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쫓아온 것 같았다. 도연아, 내가 떠난 뒤에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정미자의 목소리는 처음엔 담담했지만 끝으로 갈수록 부서져 갔다. 서연은 엄마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의 손은 따뜻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미국으로 갔다는 것도 난 며칠 뒤에야 알았어. 그날 밤 너는 나한테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바쁜 줄만 알았지. 정미자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국밥집 앞에 찾아왔어.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이 아직도 선명했다. 초여름 햇살이 뜨겁던 날 국밥집 문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섰다. 시장 골목에서 보기 힘든 번쩍이는 차였다.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렸다. 그들은 국밥을 먹으러 온 손님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 정미자 씨 맞습니까? 정미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세요? 국밥 드시려고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도연 씨와 관련된 분이시죠? 정미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연이 무슨 일 있어요? 그 남자는 웃지도 않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만 이어갔다. 정미자 씨, 한도연 씨는 이제 당신과 만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시는 게 좋습니다. 정미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라지라뇨, 도연이랑 나 우린. 그때 다른 남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 돈 받고 조용히 정리하세요. 정미자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봤다. 봉투가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오히려 손이 더 떨렸다. 이게 뭐예요? 이별 비용입니다. 정미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남자는 단호했다. 한도연 씨는 곧 해외로 나갑니다. 당신 같은 분과 얽힐 인생이 아닙니다. 정미자의 숨이 거칠어졌다. 당신들이 뭔데 남의 사랑을 마음대로. 그 남자들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다. 기분 나쁘다는 표정이었다. 정미자 씨, 감정 섞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정미자는 봉투를 밀어냈다. 난 돈 필요 없어요. 난 도연이만 있으면 돼요. 도연이랑 직접 얘기할 거예요. 그 남자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직접?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미 떠났으니까요. 그 말에 정미자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떠났다고요? 오늘 새벽 비행기로 출국했습니다. 정미자는 순간 귀가 멍해졌다. 도연이 떠났다.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날 정미자는 국밥집 뒷마당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며칠 뒤 정미자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평소 같지 않았다.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에 예민해지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설마 병원에 가기 무서웠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더 무서웠다. 작은 의원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임신이네요. 6주 정도. 정미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을 못했다. 기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다. 도연이의 아이. 하지만 도연은 떠났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였다. 정미자는 그날 밤 반지를 쥐고 잠을 못 잤다.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중얼거렸다. 도연아, 나 어떻게 나 지금 내 아이를. 그런데 며칠 뒤 다시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었다. 양복 입은 사람, 그리고 동네 건달처럼 보이는 사람까지. 정미자 씨, 아직 정리 안 하셨네요. 나나 임신했어요. 정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남자들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그 아이가 문제입니다. 정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세요. 안 돼요.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도연이 아이예요. 그들은 냉정했다.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곤란합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한도연 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정미자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아이까지 없애라는 말이었다. 정미자는 그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당신들 미쳤어요? 내 아이를 내가 왜. 그날부터 정미자의 삶은 조금씩 무너졌다. 국밥집 사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예전엔 미자야, 힘내라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미자야, 미안한데 너 그만 나가줘야겠다. 사장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은 아닌데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와. 내가 장사를 해야 하잖아. 이해해라. 정미자는 무릎이 풀렸다.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요? 사장은 고개를 돌렸다. 그냥 큰 데서. 정미자는 알았다. 그 큰 데가 어디인지. 그날 정미자는 국밥집을 나왔다. 앞치마를 벗고 짐을 싸고 반지를 품에 넣고 시장 골목을 걸었다. 비가 오고 있었다. 그날의 비는 유난히 차가웠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도 가족도 믿을 사람도 없었다.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아버지는 어릴 때 집을 나갔다. 정미자는 세상에 혼자였다. 그녀는 싼 여관을 전전했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돈은 없고 일자리는 더 없었다. 어딜 가도 임신부는 힘들다는 말뿐이었다. 어느 밤 정미자는 여관방 구석에서 반지를 쥐고 울었다. 도연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 나 혼자 이렇게. 그때마다 정미자는 스스로를 붙잡았다. 그래도 아이는 지켜야 해. 이 아이는 내 마지막 가족이야. 그리고 서연이 태어난 날. 정미자는 병원비가 없어 작은 산부인과에서 겨우 아이를 낳았다. 진통은 길었고 몸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정미자는 그 모든 고통이 잠시 잦아드는 걸 느꼈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서연은 아주 작게 울었다. 정미자는 아기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너는 절대 버려지지 않을 거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날 밤 정미자는 반지를 꺼내 아기 옆에 두었다. 도연아, 내가 오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이 아이랑 살아갈 거야.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끝내 사라지지 않는 바람이 남아 있었다. 혹시라도 언젠가 도연이 돌아온다면, 혹시라도 이 반지를 보고 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정미자는 국밥집을 다시 차렸다. 처음엔 손수레부터 시작했다. 새벽에 시장에서 국물을 끓이고 낮엔 허리 아프도록 서서 손님을 받았다. 서연은 그 옆에서 자랐다. 엄마의 땀 냄새 속에서, 국밥 냄새 속에서. 정미자는 밤마다 반지를 꺼내보며 말했다. 도연아,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그 말은 40년 동안 한 번도 끝나지 않았다. 정미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도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이 하나씩 그의 가슴을 찢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랬군요, 미자가 그런 일을.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미국으로 끌려가듯 떠났을 때 나는 미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미안하다고, 기다려달라고,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미자는 단 한 번도 답장을 주지 않았지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녀가 나를 버렸구나.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몇 년 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들이 모두 미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뭐라고요? 서연이 숨을 삼켰다. 내 집안이 편지를 가로챘던 것이었습니다. 미자가 나에게 어떤 소식도 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지요. 도연의 눈에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떠올랐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미자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국밥집도 사라졌고 주소도 지워져 있었고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미자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돈과 권력만 붙잡고 살면 적어도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요. 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회장이 되신 거예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회장이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돈이 있어야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권력이 있어야 기록을 열 수 있으니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평생 미자를 찾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반지를 끼고 말이지요. 도연은 손에 낀 반지를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오늘 이 국밥집에서 당신을 보고 이 반지가 나를 다시 이끌어 주었습니다. 국밥집 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40년 동안 엇갈렸던 두 사람의 삶이 이제야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밥집은 잠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도연, 미자, 서연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는 가족처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국밥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 차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찔렀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깔끔한 양복 차림, 날카로운 눈빛. 도연은 그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저 사람은 내 큰형의 비서다. 미자의 손이 떨렸다. 그럼 또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지?
가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곤란하다고요. 서연이 숨을 삼켰다. 미자 씨와 그 딸분에 대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정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 우리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비서는 무표정했다. 회장님의 사생활이 언론에 알려지면 그룹에 큰 타격이 옵니다. 특히 혼외자 문제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외자라뇨. 도연이 테이블을 세게 쳤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에 국밥집 안이 울렸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가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문이 틀린 거다. 도연은 단호했다. 나는 이 아이를 그리고 이 여자를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가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국밥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우리 때문에 당신이. 도연은 미자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이번엔 내가 지킨다. 서연은 두 사람을 보며 처음으로 느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40년의 억울함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싸움이라는 것을. 검은 승용차가 떠난 뒤 국밥집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미자는 두 손으로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도연 그 사람들 우리를 또 없애려고 할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미자, 이 반지 기억하나? 어떻게 잊겠어? 이 반지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어. 도연은 천천히 반지를 빼어 서연 앞에 놓았다. 이 반지 안쪽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2M만 있는 게 아니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반지를 받아들었다. 작은 글씨를 빛에 비춰보자 아주 미세하게 추가된 문자가 보였다. 2MH D 1976. 이건 내 이름과 우리가 만난 해다. 도연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이 반지는 스위스의 한 금은방에서 주문 제작한 거다. 그곳에는 아직도 이 반지의 제작 기록이 남아있다. 정미자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래. 이 반지는 우리가 실제로 연인이었음을 증명하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서연의 가슴이 크게 뛰었다. 그리고 서연이의 출생 기록도 찾았다. 뭐라고요? 나는 몇 년 전부터 혹시나 해서 미자의 이름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비밀리에 조사해왔다. 도연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내 출생 신고서에는 아버지 이름이 비어 있었지만 병원 기록에는 분명히 부한도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난, 그래, 너는 내 딸이라는 것이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정미자는 얼굴을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다. 도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도연은 단호했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국밥집 안의 작은 테이블 위에서 낡은 반지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미자 국밥 앞 골목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카메라, 기자, 방송 차량. 평생 국밥 냄새만 나던 골목에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가족이 발견됐다. 국밥집 딸이 회장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연은 가게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손이 떨렸다. 엄마밖에. 정미자는 커튼 사이로 밖을 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릴 또 끌어내려고. 하지만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이번엔 우리가 숨지 않는다.
그는 국밥집 문을 열고 나갔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그 국밥집 딸이 친딸이라는 게. 도연은 카메라 앞에 섰다. 사실입니다. 짧은 한마디에 골목이 술렁였다. 정미자 씨는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연은 내 딸입니다. 서연은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아빠가. 정미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 도연은 반지를 들어 보였다. 이 반지는 40년 전 내가 그녀에게 준 약속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국밥집이라는 가장 작은 공간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재벌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국밥집 앞 골목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기자들의 질문, 카메라 셔터 소리, 지나가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데 섞여 어지러운 파도를 만들었다. 도연은 그 속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수장으로 서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다. 회장님, 가문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기자 한 명이 외쳤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다. 나는 더 이상 가문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한 사람의 남자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서연과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도연이 진짜로 그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가문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도연, 당장 이 일 멈춰라. 전화기 너머로 형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인과 그 아이를 인정하면 넌 모든 걸 잃게 된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형, 난 이미 40년을 잃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번에는 내 가족을 잃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나는 오늘부로 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대신 한 아버지로, 한 남자로 살겠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서연은 주저앉아 울었다. 아빠가 모든 걸. 정미자는 딸을 끌어안았다. 그래도 우린 이제 함께야. 도연은 국밥집 문을 닫고 두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이제 나도 이 집의 식구다. 며칠이 지나 미자 국밥 앞 골목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기자들은 떠났고 플래시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다시 국밥 냄새와 사람들의 발걸음뿐이었다. 그러나 국밥집 안의 세 사람은 전과 달랐다. 도연은 더 이상 검은 코트를 입지 않았다. 평범한 회색 점퍼를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서연 옆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다. 아버지, 그거 그렇게 닦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가? 그는 서툰 손길로 그릇을 다시 닦았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도연 회장님이 이런 모습인 걸 알면 다들 놀라겠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게 내 진짜 자리인 것 같아. 그는 잠시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빼어 정미자의 손에 다시 끼워주었다.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현실로 함께하자는 뜻이야. 정미자는 울면서 웃었다. 40년이나 걸렸네. 그래도 결국 왔잖아. 서연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이 반지는 우리 가족 반지네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반지는 돈보다 회사보다 사람을 잃지 않게 해준 반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국밥을 나눠 먹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서연의 말에 도연과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국밥집 안에는 따뜻한 김과 함께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재래시장 끝자락에는 미자국밥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다. 서연은 28살의 국밥집 딸로 아버지 없이 엄마 정미자와 단둘이 살아왔다. 비 오는 어느 날 낡은 구두를 신은 한 노인이 가게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국밥을 주문했고 서연은 그에게 국밥을 내어주다가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은빛 반지를 보게 된다. 그 반지는 매일 밤 엄마가 꺼내어 바라보던 반지와 너무도 똑같았다. 용기를 낸 서연이 반지의 사연을 묻자 노인은 그것이 40년 전 사랑했던 여자에게 준 반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정미자라고 했을 때 서연은 그가 바로 자신의 엄마를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노인의 이름은 한도현,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한성그룹의 회장이었다. 도연은 젊은 시절 국밥집에서 일하던 미자와 사랑에 빠졌고 반지를 주며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해외로 쫓기듯 떠나야 했다. 그 사이 미자는 도연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의 집안에 의해 쫓겨나고 모든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다. 그 아이가 바로 서연이었다. 도연은 해외에서 미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들은 모두 가문에 의해 가로막혔다. 그는 미자가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한 채 평생을 혼자 살며 돈과 권력을 쌓아 다시 그녀를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국밥집에서 서연의 말과 반지를 통해 진실에 도달한다. 40년 만에 재회한 미자와 도연은 서로를 껴안고 오해와 상처를 풀어낸다. 하지만 재벌가의 압박은 다시 시작되고 도연은 모든 것을 걸고 두 사람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그는 회장직까지 내려놓고 미자와 서연을 가족으로 공개한다. 결국 그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반지는 이제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상징이 된다. 비 오는 날 세 사람은 같은 국밥을 먹으며 말한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것. 아무리 늦어도 진심으로 돌아오면 사랑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국밥집 하나가 거대한 재벌보다 더 큰 가족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